22 출범식 시작합니다.
들리시죠, 여러분들? 자, 22년 호랑이 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힘찬 기운 받으시고요. 외란되나마 제가 올해 태어날 해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모든 기운이 잘 가기 바라면서 정월달, 2월달, 동지서달 다 됐으니까 여러분 새해 맞이하시라고 액매기 타령으로 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행사 잘 돼서 소원우치 만수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항상 그 조국이 어려울 때는 우리 민족과 세계에 대해서 등불이 돼주고 그랬던 이 광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맞아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이 의식 중에 뭐 축사가 됐든 뭐 이런 얘기로 한마디 하라는 걸로 알았는데 따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줘서 조금 좀 바늘방석에 앉을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드리질 않아도 요새 온통 언론으로 이렇게 대통령 선거 과정이 중계방송 하듯이 다 전달되고 있는데 이곳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그래도 나라를 걱정하고 어떻게 귀결이 될까를 쳐다보고 있는 국민들 속에서는 애간장들을 조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아마 한 20분 남짓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 안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릴 말씀을 제대로 다 정리하고 이렇게 내려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기라는 건
어느 때나 뭐 우리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때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흔히 얘기하듯이 다시 지난 날로 되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한 걸음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 또다시 지난 날에 그 지겹던 그 미소 냉전 같은 그 구이념 대결의 시대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미중 신냉전 속에서도 우리가 능동적인 역할을 하면서 돌파구를 열어갈 것이냐. 단순히 그냥 대통령 선거 하나로 이게 정의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운명에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섰다고 봅니다. 더더구나 어제 그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은 뭐 멸공이 어쩌고 또 뭐 중국과는 우리 국민과 중국이 뭐 대결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동, 이런 시대착오적인 언사가 이른바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 입에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면 그 뒤에 어떤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뭐 여러 다른 얘기들도 할 게 뭐 많습니다만 주로 이 남북 관계와 동아시아 평화, 그런 속에서 우리의 위상, 우리의 존재, 이런 것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런 걸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 민주정부를 세 차례 가졌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또 문재인 정부. 뭐 그 중간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권이 있었지만 세 차례나 민주정부로 정권 교체를 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괄적으로 되돌아보면은 민주개혁 정부로 바꿨다고 해도 온전히 민주정부, 민주개혁 정부라는 그 이름에 값할 만큼 철저하게 우리가 싸웠던 민주주의, 민권쟁주의, 이런 것이 실현이 됐는가? 대통령이 이 보수 정권으로부터 바뀌어서 대통령 얼굴로 바뀌고, 뭐 민주정부라고 그래서 이 정당 이름도 이 민주정부 쪽으로 바뀌고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주장하고 희생하고 싸웠던 그런 그 민주주의가 진전되는 듯하가 또 그대로 주저앉거나 퇴보를 하고, 뭐 하다못해 뭐 세월호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 천안함 그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조차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민주개혁 정부라고 했던 그 정부 주체들, 주체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맡으면서 우리 민주화 운동을 했거나 평화통일운동을 했거나 민중생활운동 했던 사람들이 바라왔던 그런 목표들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제대로 가지고 정권을 만들어 왔던가. 그런 점에 대해서 여기 계신 우리 광주의 선배 동료 후배들도 그동안에 민주정부가 세웠다고 해서 기뻐하고 그랬다가 중간 지나면서 굉장히 참 정치라는 게 힘들긴 힘든가 보다.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결국 지금 다시 멸공을 외치거나 또 뭐 중국하고 뭐 대결을 하겠다거나 뭐 북쪽하고 뭐 선제 공격을 하겠다나 이런 말을 하는 정신없는 인간이 대통령으로 나와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길지 모른다는 이런 걱정까지 하게 됐다. 그러면 뭐 그런 사람들이 의뢰 그렇잖니 하지만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는 세 차례 정권 교체도 하고 민주정부가 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그것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반성할 겸 이젠 정말 결의를 다시 다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는 것은 그냥 지난 세 번처럼 대통령 이름이 바뀌고 뭐 민주개혁 정부가 들어섰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민주화의 시대, 민주주의 시대로 정착이 된다는 요새 흔히 그걸 학자들은 듣기 좋게 얘기하느라고 시대교체나 시대전환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정말 명실공히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민주주의 시대로 바뀌었다. 이렇도록 이번에 정권을 바꾸면은 다져야 되겠다. 뭐 이런 결의를 하는 것으로 제 말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요즘 무슨 뭐 멸공이 어떻고 또 뭐 선제 공격이 어떻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결 속에서 우리가 확실히 중국 편을 들어야 되고 우리 국민은 원래 중국을 싫어하고 중국 국민과 우리는 별로 친밀감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택할 건 너무 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세력들. 그 사람들은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못 배우고 헐벗은 사람들은 자유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 자유를 우리가 자기들 같은 사람들이 쥐어주고 누리도록 해야 된다. 이건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정권을 잡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다시 그 5, 60년대에 미소가 대결하던 냉전 대결 시대로 되돌아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 그런 얘기를 하는 무리들이 지난 1980년 광주에서 전두환 군부 세력들이 무고한 시민들을 총칼로 학살하고 그랬을 때 그리고 그때 잡아간 사람들을 불격해서 죽이고 고문하고 했을 때 그들은 과연 어디 있었을까? 나 그런 거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듣는 바로는 윤석열 그 집단의 국정원 출신들이 수백 명이 지금 모여서 밖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그래요. 웬만한 시민운동 단체들이 뭐 곳곳에 다 그 파고들어서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제가 어느 때 그 십상사에 가서 뭘 발표한 거를 최근 들어서 그걸 뭐 또 뭐 비방하고 그런 걸 글을 얻다 쓰고 그랬다는 것도 제가 듣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예를 들면 이 광주 항쟁 때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뭘 했겠어요. 국정원 그 퇴직한 사람들이. 배은심 여사 돌아가셨지만 그 이한열 군이나 박종철 군이 군부독재 포갑으로 생명을 잃고 김근태 의장이 남영동
그 대공수사단 칠성판 위에서 그냥 고문으로 몸부림칠 때 그 사람들은 과연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런 망언을 하는 사람들 뒤에서 총 집결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이번에 정권을 뺏기면은 북한에게 정권을 넘겨줄 거다. 이미 공산당이 다 우리 사회 안에서 다 잡았다. 지금 뭐 정권을 민주개혁 세력이 다 잡아야 된다 그러는 저 사람들은 빨갱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때에 그야말로 여기 오랜 동안 민주화 운동을 해오고 온갖 악행을 다 당했던 분들이 사실 그래요. 민주개혁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세 차례 정권을 이렇게 이어서 바꾸고 그러니까 타락한 사회에서 정치라는 게 어떤 건지 알잖아요. 뭐 민주개혁 세력이라고 왜 타락해서 온전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이런 말도 좀 하고 싶습니다. 민주개혁 세력의 개혁, 민주개혁 세력의 개혁, 또 이번에 다시 민주개혁 정권이 들어서면은 그런 문제도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이다. 상대방이 이렇게 나쁘고 시대착오적이고 냉전 시대로 돌아가고 이런 것도 열심히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민주개혁 세력이 그동안에 기득권화되고 불공정에 또 참여하고 그러지 않았나. 이런 것도 아마 앞으로 과제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촛불혁명 직후에 탄핵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지금의 야당 속에서 그 탄핵에 찬성했던 몇몇 중요한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이 민주개혁 세력들이 정권 만들고 이러느라고 바빠서 그런지 그 사람들 제대로 배려를 안 했어요. 촛불혁명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의 4분의 3이 탄핵에 찬성하면서 함께 모였던 게 촛불시민혁명입니다. 민주세력, 진보세력만 한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 국민의 한 30-40% 이상 되는 이쪽으로 지지를 했다. 도저히 나라가 이래서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우리하고 이렇게 숨 쉬고 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적으로 배려했느냐? 어떻게 보세요? 저 옛날에 뭐 이랬던 사람들 그래버리고 치지도회를 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저 자신도 하고 있습니다. 폭이 넓어져야죠. 보는 식견에 있어서는 그 냉전주의자들이나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넓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뒷전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식견에 있어서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 민주개혁 세력은 훨씬 더 폭넓고 그들이 보기에도 자기들이 인격적으로 저 사람들보다는 발끝에도 못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될 줄 압니다. 사전에 얘기하는 건 여기서 그치고요. 이젠 한반도 평화, 동아시아 평화에 관해서 몇 마디 정리하는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정리할까 합니다. 오래된 과거 얘기하지 말고요. 이 이명박 박근혜 때 몇몇 한반도 평화, 동아시아 평화 문제와 관련된 외교적 대실패죠. 이런 거를 지적하면서 그에 비해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그들과 달랐나? 이걸 제가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만 드리겠어요. 뭐 거대하게 무슨 큰 얘기만 하고 우리가 잘했다는 얘기만 할 필요 없이 그들과 비교해서 이쪽은 어땠냐 이렇게만 간단히 얘기를 해도 왜 이번에 민주개혁 정권이 다시 들어서야 되는 게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명박의 대북 정책 이름이 하도 그때 많이 떠들어서 지금도 기억하실 거예요. 비핵 평화 삼천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비핵 평화 삼천이라는 건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우리와 교류하거나 이러겠다고 개방을 하면은 북한 주민 1인당 연간 소득이 3,000불이 되도록 10년 안에, 그것도 10년 안에 북한 주민들의 연간 소득이 3,000불이 되도록 우리 한국이 지원하겠다. 이런 게 이명박의 한반도 통일 정책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북한이 먼저 핵을 다 폐기하고 개방하고 무너지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년간에 걸쳐서 도와서 연간 1인당 소득을 3,000불이 되도록 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북과 대화를 하자고 그러니 대화가 됩니까? 손발 꽁꽁 묶어놓고 이 권투 선수가 상대방 꽁꽁 묶어놓고 샌드위치를 치겠다는 건데 그런데 응할 북한 사람들이에요. 당장 거부하고 이명박 정권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대화가 안 됐어요. 북하고. 이렇게 무식한 거예요. 그리고 이명박 정권은 이 2012년 6월 여러분들 아마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군사정보를 계속 교환하라는 거죠. 일본은 사실 한국이 앞에서 막아주니까 군사비도 덜 들이면서 이익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라고 해서 우리들 정보는 다 군사정보 빼가고 그냥 자기들은 뒤에서 공으로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36년 동안, 30년보다도 훨씬 더 그 앞에서부터 일본의 군사적 개입을 당하고 군사적 포갑을 당했었잖아요. 일제시대 때 이래로. 군국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과 우리 사이에 군사 교류 협력, 동맹 관계를 맺으라? 이건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아니 뭐 교역을 하고 문화교류를 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분명히 미국을 위에다 놓고 일본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이제 이 하위 체계에 두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발칵 화가 나서 덤볐어요. 시위를 하고 그랬어요. 2012년에. 그랬더니 바로 그것 때문에 위협을 느낀 이명박이 대통령이 최초로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독도 순시했어요. 웬만해서는 우리는 요 최근에도 경북 도경국장이 독도 방문한 것 때문에 큰 외교적인 문제가 나지 않았었습니까? 그것도 예고 없이 대통령이 독도로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명박 정권 동안에 일본하고 완전히 이렇게 돼요. 이명박은 그렇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여기 다 기억하실 분 할 거예요. 2015년 9월 3일 날 박근혜 그 당시 대통령이
북경의 천안문 광장 사열대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세 사람이 인민해방군 대일승전 일본군과 싸워서 중국군이 이긴 것을 기념하는 사열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얼른 상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에서 야단이 났어요. 박근혜. 우리가 왜 한국을 도와주냐 이러고. 그러니까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미국하고 일본의 압력에 못 이겨서 2015년 그해 12월 28일 아베 일본에게 일본군 위안부를 불가역적이라고 모욕적인 조건으로 그냥 다 없던 일로 해버렸잖아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그래서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14일 이명박이가 체결을 연기했던 군사정보 보호협정 그거를 그냥 맺어버렸어요. 여러분 바로 이 일본군 위안부의 모욕적인 굴욕적인 불가역적 다시는 논의 안 한다는 거예요. 그 협정을 일본과 맺은 것, 아베 일본과 맺은 것, 그리고 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아베 일본과 맺은 것. 이것이 뭐 최순실 사건도 있고 또 세월호 사건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이 일본한테 그렇게 굴욕적으로 박근혜 정권이 양보한 거 있잖아요. 이것이 촛불시민혁명의 밑바닥을 움직인 겁니다. 우리 국민이 그런 거 용납 안 해요. 그런데 이 박근혜 이명박 정권은 왜 이런 짓을 했냐? 일본과 미국 끌어들여서 결국 흡수 통일 방안을 밀어붙이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일본한테. 그러니까 저는 요즘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박근혜가 괜히 천안문 광장에 올라가서 시진핑, 푸틴하고 같이 중국인민해방군 대일 승전 기념 퍼레이드에 올라가서 사열했겠느냐. 나는 박근혜 정부 밑에 있는 외교 관료, 안보 관료들이 박근혜 거기 올라가게 만든 겁니다. 그거는 미국과 일본이 뒤에서 올라가게 만들고 거기 한번 올라갔던 걸 기화로 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군사정보협정 이런 거를 해치워버린 거예요. 이 정말 머리에 뭐 만든 박근혜 같은 사람이 정말 뭐가 뭔지 모르고 그런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일본군 위안부 이런 걸 그냥 남겨줘 버린 겁니다. 그리고 뭐 국민들이 이명박이가 독도에 가면 환호성을 치고 막 그럴 줄 알았죠?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미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 대통령이 못 들어갑니까? 전 세계적으로 말썽이 나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 그냥 기득권 보호하고 그저 정권 잡으면 됐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나라를 맡깁니까? 지금 다시 윤석열인가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북을 선제 공격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쪽에서 극초 음속에 미사일 개발을 했으니까 우리 먼저 그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 빈말이라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을 만듭니까? 멸공을 한다고요? 지금 공산주의가 집권하고 있는 건 중국하고 북한뿐인데 거기도 이미 시장 경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레닌 모택동 시절에
공산주의는 좀 실시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중국이나 북한 사회도 김일성이나 모택동이 했던 그 공산주의가 아니거든요. 장마당이 이거 다 물건 주고받고 돈도 주고받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멸공을 떠드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나라를 끌고 가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 다 공산당으로 몰아서 전두환이나 박정희 때처럼 이승만 때처럼 다시 물고를 내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이래서 우리가 중대한 기점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것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대외 정책, 남북 정책 이런 것과는 큰 차이가 나는 거고, 바로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한 게 있든 어떻든 간에 민주개혁 정부가 다시 서야 된다는 게, 다른 문제는 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남북관계 정책이나 대외 정책 이런 것 때문에라도 이 사람들이 다시 들어선다는 것은 아마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이념 대결형 그런 외교나 남북 대결형 한반도 정책 이런 건 이제 끝내야 되는 것. 더 이상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지 않도록 만드는 걸 제가 아까 맨 먼저 얘기한 시대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당장 통일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중진국,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중진국의 평화공전, 자강외교 전략 이런 것으로 하면서 좀 더 확고하게 그게 자리 잡을 때 평화통일로까지 가는 그런 세월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한 5가지 중요한 문건이 있습니다. 1972년 박정희, 김일성의 자주평화 민족대단결 7.4 공동서명, 그리고 89년도 문익환 목사님과 북한의 화담의 4.2 남북 공동성명, 2000년 김대중, 김정일 6.15 남북 정상공동선언, 2007년 노무현, 김정일의 14 남북 정상공동선언, 그리고 2018년 문재인, 김정은의 4.27 남북 정상공동선언. 요 5가지 문건, 이 5가지 문건은 우리 민주개혁 세력이 박정희하고 김일성이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는 것보다 그것이 표현했던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 3개 원칙, 그리고 그 나머지 4개도 연방제에서부터 국가연합의 문제 일기까지 또 남북의 화해교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담았던 노무현, 문정인 당시의 남북 정상공동선 이런 것은 우리 마음속 깊이 담아둬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제가 얘기할 거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르게 된 거는 생각해보면 참 파란만장하잖아요. 일제 36년 그 식민지 지배체제 아래서 해방되자마자 남북이 분단됐고 분단되자마자 또 전쟁이 일어나고 한국전쟁 끝난 다음에 몇십 년 동안 독재 아래서 그렇게 짓밟혀서 심해왔고, 근데 저는 68년도에 여러분들도 기억에 계시겠지만 그 체게바라라는 사람이 볼리비아에 밀림에서 CIA 그 수색대들에 의해서 피살당했습니다. 남미의 민족해방운동을 큐바에서처럼 성취시키려다 그랬는데 그때 68년이 미국과 유럽의
학생혁명이 68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크게 대두됐어요. 그래서 볼리비아에서 사살당한 체게바라가 전 세계 평화의 상징, 청춘의 상징이 됐어요. 아마 지금도 그 체게바라 티셔츠 입고 다니는 젊은 분들이 있긴 했는데, 저는 그때 유신 체제 거치고 80년 5월 광주 민주항쟁이 벌어진 다음에 전 세계로 나갔던 그 차에 탄 젊은이들이 총을 든 그 항쟁 사진 있잖아요. 이 사진이 체게바라 사진을 그 뒤에 대체했다고 봅니다. 이 광주의 젊은이들이 총 들고 차 타고 이렇게 갔던 그 사진. 어떻게 이렇게 섬만도 못한 한반도 남쪽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가시철조망으로 북이 꽉 막힌 여기서 눌러도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체게바라 대신 광주 젊은이들의 그 항쟁의 사진이 그 뒤에 이어진 것이 어떤 겁니까? 박세리, 김연아, 또 뭐 BTS, 무슨 영화 스타들, 이런 게 쭉 메시지가 나간 거예요. 최근엔 과학기술에 있어서도 또 한글이라는 그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문자도 전 세계 젊은이들, 그래도 뜻있는 지식인들을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한국은요, 그냥 옛날에 매일 원조만 받고 굶는다고 요새 저 아프리카 어린애들 굶듯하는 그런 사진이 한국전쟁 직후에 계속 나갔던 나라. 여기서 나온 애들 다 입양 보내고 이랬던 나라. 그것이 한 3, 40년 동안에 광주항쟁 거치면서 발신되는 이미지가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하는 나라로. 우리가 식민지 했던 나라입니다. 식민지 당했던 나라.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여기 식민지 경험을 했던 수많은 나라의 민중들이 요새 그들이 금방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독일이나 영국, 일본처럼 될 걸 기대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코리아를 담고 싶은 거예요. 바로 광주항쟁 같은 그런 이미지. 87년 6월에 이한열이나 박종철 같은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 과학이나 문화나 예술이나 스포츠나 이런 데서 엄청난 경이로움을 만들어낸 나라로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 가끔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국을 옛날처럼 함부로 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언사를 이제 안 쓴다는 느낌을 안 가지십니까? 그래요, 사실이에요. 왜냐? 한국이 정말 자기들이 따라갈 모범이고 이렇게 바라보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아직도 개발도상국들, 이런 사람들이 큰 나라들이 한국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고 있잖아요. 한국을 함부로 대했다가는 그 강대국들이 그런 나라들한테 나쁜 놈들 이런 말을 듣게 생긴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위치에 올라섰어요. 어떤 사람이 엠마누엘 페스트라이시라는 내가 잘 아는 미국 친구가 한국 사람만 모르는 한국이라는 글을 썼는데 제가 한 이런 얘기 비슷한 걸 많이 썼어요. 이렇게 좋은 게 많고 놀라운 나라인데 한국 사람들은 지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있다. 물론 우리를 칭찬하려고 그런 얘기를 쓴 거긴 합니다만 그걸 저는 유심히 좀 보고 외국에서 저렇게 젊은이들이
BTS의 음악이나 뭐 스포츠 선수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열광을 하는 그 이유를 단순히 뭐 스포츠만 좋아하고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나간 광주 항쟁의 이미지라든가 그 뒤에 이한열, 박종철 이런 사람들의 죽음, 그래서 저렇게 끈질기게 얻어낸 게 한국 사람들의 오늘의 위치다. 이런 거를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감탄하는데 아직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칭찬하는데 좀 인색한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전 이런 말씀을 끝으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이런데 다시 멸공이 어쩌고 중국과 미국의 대결 속에서 우리가 미국 편에 들어서 중국과 대결하고 일본한테 우리가 은혜 준 게 많으니까 일본하고 친히 지내고 일본에 대해서 대결하는 것, 그런 건 잘못됐다. 이런 정신없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시 나라의 운명을, 나라를 이끌어갈 키를 쥐어주면 어떻게 되겠나. 이제 정말 이번에는 마음은 넓게 가지되 이를 악물고 다시 민주개혁 세력이 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되겠다. 아마 그래서 지난 12월 13일 날 그 원로들의 성명이 있었고 그 성명에 따라서 60대 50대 그 민주화 운동을 70년대 80년대 죽자고 했던 그 세대들이 나서 서울에서 어제 희망행동 22, 오늘 광주 전남에서 희망행동 22 이런 걸 만들고 아마 곳곳에서 이걸 해갈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또 함께 다 뜻을 모아서 아마 2월 한 중순쯤에는 우리가 나서자. 이제 이런 자들에게 다시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이런 세월이 또 계속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우리가 누가 우리의 뜻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던 우리들과 함께 시대를 바꾼, 시대를 전환시키는, 민주화를 이제는 뿌리내리게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호소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후배들 그런데 떠밀려가지고 여기도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이렇게 후배들 말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후배들이 우리보다 나아요. 우리 이제 나이가 80대고 이랬으니까 그렇게 잘하긴 힘들고 그래서 후배들 말 잘 듣고 그들에게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 강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2부 사회를 맡은 시민생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희망행동 22가 출범을 했는데 아마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어제 얘기 나온 것 중에서 운동권 꼰대에서 벗어나서 라는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새롭게 모든 세대가 그동안 합의했던 민주, 평등, 정의의 기치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자고 하는 내용으로 어제 출범식 보니까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다시 과거의 어르신들이 민주화운동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다시 기치를 들고 나가자고 하는 게 있고 아마 저기도 보시면 이제 기후위기 극복이라고 하는 내용이 기치가 앞에 가장 먼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요즘에 젊은 청소년들의 문제를 같이 좀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심각한 좀 문제가 제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무안에서 콩농사, 밀농사를 지면서 양봉을 하고 있는 배산태 농민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앞에서 감히 농사짓는 농민이
인사말을 하게 된 것을 제 개인적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 영광을 깊이 간직하면서 무겁게 인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5월달이면 골통식호 경상도 가야산에서 아카시아 꿀을 채취합니다. 그리고 아카시아 꿀이 질 무렵 경기도 양평 용문산으로 가서 잡꿀과 방꿀을 채취합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무안에 내려와서 콩농사를 짓고 삽니다. 근데 작년 2해 동안 꿀을 전혀 못 땄습니다. 재작년 5월 달에는 아카시아 꽃이 필 무렵 저온 현상으로 꿀은 안 나오고 벌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2달 동안 지속된 장마로 인해서 콩농사 망쳤습니다. 3,000평 농사지어서 콩 10가마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5월 달에 아카시아 꽃이 필 때 장마처럼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꿀 못 따고 아카시아 꽃이 질 무렵에는 장마도 짧았는데 저온 현상으로 인해서 자파꿀과 방꿀을 못 땄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콩농사, 떼앞에서 콩농사 지었는데 3,000평 콩농사, 밀농사에서 1년 수입이 채 1,0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저는 농사를 지면서 벌농사를 하면서 기후위기가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구나. 그런 걸 피부로 느끼면서 이 지구상에서 벌이 꿀을 못 따고 병들고 사라진다면 우리 자연 생태계는 건강할 수 있을까? 꿀이 안 나온다는 것은 식물이 병들었기 때문에 식물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꿀이 안 나온 겁니다. 벌이 병들어 죽으면 식물이 죽으면 동물은 온전할까? 우리 인간은 온전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한 기후위기로 인해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 흉년이 계속 올 것이고 식량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식량위기가 다가온다면 식량 자급률 20%대인 우리 사회는 과연 지속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년 후에 30년 후에 이 지구상에 인류가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 절망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2022년은 대통령 선거의 해입니다. 어느 유력 후보도 기후위기, 식량위기, 농업위기, 인류의 위기를 이야기하지 않고 전부 경제성장만 외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특히 강주 전남 희망행동 22 출범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신랄 같은 희망의 등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시기에 문명의 대전환을 위한 그런 큰 발걸음을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격려사 순서로 다산연구소의 박성무 이사장님을 모시고 격려사를 듣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을 모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기 제가 안 왔으면은 우리 배정울 장로님이라든가 농사짓는 우리 후배 배상태 동지를 만날 수가 없는데 우리 고향 이 무안 사람들을 바로 여기서 만나게 돼서 우선 반갑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제가 내 고향, 내 동네에 또 와서 내가 평소에 가장 가깝게 지냈던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자리가 우선 저는 즐겁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무슨 격려 말씀을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듯이 지금 해방 후 특히 박정희 이 군사 독재 정권이 수립된 이래로 독재와 가장 앞장서서 싸웠던 동네가 바로 우리 이 지역입니다. 또 이 지역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싸워주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만한 이 자유와 인권을
과연 누릴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참 죽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 살고 해서 이렇게라도 이룩됐는데, 요즘 보니까 이 잘못하면 또 꼭 옛날 우리가 그 어렵게 당했던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 버릴 것 같은 이 불안이 지금 저는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이거 또 우리가 또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런 탄압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또 천대를 받아야 될 것인가. 이 걱정이 지금 저는 하고 있어요. 지금 그쪽 편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옛날 전파도 안 했던 이야기를 막 하고 있어. 이게 우리 국민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하여튼 정권만 잡으면 되겠다. 아무리 거짓말해서라도 표만 얻으면 되겠다는 이따위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보고 있을 수 있느냐. 잘못하면 지금 벌써 여론조사 뭐 34% 30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이 지금 오르락내리락 비슷비슷하게 나가고 있는데, 과연 이러다가 놓치면 어쩌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예그를 제가 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더 잘하는 줄 알지만은, 그래도 저 같은 사람으로 가서 좀 더 함께 걱정을 좀 해야 이 못된 세상에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냐 싶어서 지금 제가 온 겁니다. 나는 이 서울에서 이렇게 지금 벌써 30년 넘게 살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래도 무슨 신문에 나고 뭐하고 좋은 일 한 사람들, 옳은 방향으로 가려고 옳은 일하고 옳은 일하면서 탄압받은 사람들은 보면 또 우리 이 지역 사람들입니다. 나 지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신문에 보면은 그건 누굽니까? 나 얼른 이름이 물대표 맞아서 돌아가신 분, 백남기 선생님과 여기 보성 분들이 나중에 우리 고등학교 후배들은 강주고등학교 후배들인데 전혀 몰랐어 과거에는. 그런데 죽어서 신문에 나는 거 보면 우리 동네 사람입니다. 하여튼 어려운 일, 힘든 일은 전부 이 동네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고, 그리고는 혜택은 별로 보지 못하고 말이죠. 그래서 다행히 저는 지금 현재 대통령이 우리가 밀려고 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하고 저는 조금 인연이 있습니다. 당신 정말 좀 잘해라.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다 잘했다고 봅니다. 그분들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얼굴 한번 보세요. 그만큼 성실하게 일하는 대통령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촛불 정신을 제대로 이어서 과연 만족스럽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그분이 정성껏 우리 코로나19도 좀 막아내고 있고, 그래도 모든 것을 제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예경 문제, 통일 문제 등등 정성껏 하고 있어요. 난 아까 이 사물놀이 하는 걸 막 복장 붙이는 걸 보면서 정성을 들이는, 나 열심히 봤어요. 그냥 좋은 공연이 되도록 정성을 부리는 걸, 우리가 그 정성만 보이면 됩니다. 나는 이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로 내 마음에 안 맞는 것을 많이 했고 사람도 잘 못 쓰고 했지만, 그분이 그래도 정성은 들여서 했다. 그래서 나는 다음 그런 사람이 되면은 나도 정성을 들이기 나는 하겠다. 나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신 대로 재작년 4.15 총선에서 우리가 원하는 쪽에서 180명 국회의원이 나왔단 말이지. 나는 그날 아주 그 기쁨을 내가 우리 청년에 이런 데를 보내.
우리는 항상 소수, 항상 밀리면서 항상 야당으로만 이렇게 살았던 그런 경험으로 볼 때 이 여당이면서 180석을 얻었다. 이거 우리 마음대로 이제 모든 법을 만들고 우리를 위한 법이 탄생되겠구나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습니다. 물론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랬지만 법도 많이 통과됐어요. 지금 우리 180석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안 될 지금 4.3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노동 문제 이런 것들 지금 세제 문제 같은 것도 많이 우리 국민에게 이론적으로 법이 통과된 것도 사실이죠. 저쪽에서 나라를 망해먹었네, 뭐 약탈했네, 온갖 소리를 짓거리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엄청난 법들이 통과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에 우리 쪽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2년을 앞으로도 180석 국회가 유지가 되고 됩니다. 다행히 지금 180석을 이끄는 당대표가 또 저보다 잘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동네 출신입니다. 지금 그래서 나는 지금 좀 우리가 밀려고 하는 의무가 좀 부족하고 조금 도덕적으로 뭐라고 약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 같은 사람들도 옆에서 더는 못된 일 못하게 하고 정말로 좋은 일만 하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계태가 돼 있다. 그리고 당이 또 나라도 가서 너희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하고 있냐고 충고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관계가 있다. 그런 관계가 돼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언제 한번 우리가 97%, 98%를 선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요새 뉴스를 보니까 전남 광주 쪽에서 67% 68% 이렇게 나온 걸로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다시 한번 이 민주정권을 유지해서 새로운 날을 아까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고 그러는데 새날을 오게끔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만이라도 한번 온 정성을 보이면 나는 반드시 된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희망행동 22설의 공동대표로 있는 최의원입니다. 민주성지 광주에서 민주운동의 여러 선배님들과 동료 여러분들 앞에서 희망행동 22 전남 광주 출범 축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에도 경험하지 못한 그 어느 때도 경험하지 못한 어떤 난맥상입니다. 특히 우리 민민 진영에 있어서도 이러저런 이유로 의견들이 갈리고 마음들이 갈려가지고 이 대선에 어떻게 도움을 주고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나 참 안타깝고 참담하고 길이 안 보였습니다. 이런 위기의식 속에 있는데 마침 작년 12월 13일 날 123분의 우리 사회 원로 민주인사 여러분들께서 시국 선언문을 선언문을 발표해 주셨어요. 거기에 이번 대선 국면에 약간의 어떤 길을 본 저희 70년대 80년대 민주운동 세력들이 이러한 어른들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로 행동으로 해야 될 일들을 찾아야겠다. 이래서 희망행동 22를 저희들이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어제하고 오늘 바로 이제 광주, 전남도 발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어떤 희망행동 22가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대구, 경북에서도 충남, 대전에서도 강원에서도 계속
이제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발족이 이어질 겁니다. 이어지고 지금 거기에 있는 지금 강주 전남 어떤 발족식에도 지금 어떤 활동상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나와 있지만은 저희들이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번 정말 이부영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다시 과거 양농의 그런 어떤 진절머리 나는 그런 시대를 다시 못 오게끔 막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짧은 기간이지만은 아주 집중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강주 전남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 희망행동 22와 같이 하면서 함께 더불어 가서 이번에 우리가 목표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정말로 개혁을 담보해낼 수 있고 그것을 이룩해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정부를 마련하는데 일조가 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오늘 경과 보고에 앞서 저희들이 지난 2021년 6월 3일 날 강주 전남 민주화운동 동지와 또 각 시민단체와 통해서 전국 재야 어르신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대한민국 정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민주정의 2021 선언이라는 강주 선언이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의 대선을 사실 이 지역 재야 어르신들이 미리서 걱정을 했고 또 수구 적폐 세력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모태를 시작으로 해서 12월 13일 날 전국도 언론분들께서 또 여러 걱정의 성명서를 좀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후배 그룹인 70년, 80년대 각자의 영역에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해 왔고 2016년 겨울 촛불을 함께 들었던 선후배 동료들이 2022년의 대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논의를 했습니다. 이민연세 우리는 눈앞에 닥친 대선을 앞두고 지구촌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기후위기 극복과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양강 패권 경제 가운데 민족 평화와 반영을 지속할 토대를 튼튼히 하고 양극화 심화의 미중류 코로나 팬데믹으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민중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를 위해 민주개혁정부 수립을 절실한 과제라는데 그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수구 적폐 세력들과 일부 세력들은 민주 촛불 정부에 탄생된 문재인 정부 인사망매성과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밀미로 정권 교체가 마치 절대선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기득권 세력이 결집하여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노골화되는 사항을 우려하며 이대로 좌시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민주화운동 선배이신 골골주께서 시국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그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그리하여 7, 80년대 초반 학번을 중심으로 희망현대 22라는 모임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22일에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개최한 전국 단위 170명의 대표자 제안자의 모임에 강주 전남 민주화운동 동지의 강민에 인사가 참석해 줄 것을 제안받고 동단체의 집행위원장님 제가 참석하여 결과사항에 동의하고 강민의 내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강주 지역 각 단체의 상황인식이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하여 단체별 연대가 아닌
개별 제안의 참여 방식으로 제안자를 모집할 것을 의결. 강주 지역 152개 시민사회단체와 각 개인에게 모집 공문과 SNS 전파를 통해 알렸습니다. 이상의 경과를 거쳐 개별 제안자 163명을 모아 오늘 강주 전남 희망행동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 말씀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활동 계획과 조직 구성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표 체제로 않고 운영위 체제로 하기 위해서 먼저 제2단위로 자문위원회를 두고 두 번째로 운영위에는 지역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들은 자문위원회과 지원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 부분들은 시간상 저희들이 구성을 하지 못하고 일정을 좀 활동 계획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제안자 중 운영위원회를 지금 15명에서 13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13명은 저를 포함한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강주 전남 제안을 했던 강주 전남 민주화운동 동지의 김승원, 그리고 동북권을 책임질 수 있는 광양참여연대의 김진아, 여러 가지 사무국 역할을 할 수 있는 김현영 강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사무국장, 그리고 강주 시민사회단체협의회 대표 박재만, 그 서북권을 대표하는 인사말을 해주셨던 전 가톨릭 농민의 전국 회장님 배삼태, 그 청년을 대표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상근활동가 염철웅, 그리고 전 강주 민족예술단체 총연합 회장 윤만식, 그리고 5월 민주여성의 회장 윤천자,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활동에 기획에 필요해서 건국대학교 견임교수인데 교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영민, 그리고 통일문제의 대표로 장흥권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강주본부 공동대표, 그리고 전 기아자동차 강주공장노조위원장 노동대표로 조남일, 농민을 대표로 해서 사단법인 백남기 농민 기념사업회 상임이사 최강은, 그리고 환경적으로 시민생활 환경회의 상임이사 사회보건은 최낙선, 저희 우선 운영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활동 계획으로는 방안으로는 주권 국민과 함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확장, 활동하기 위함이며, 활동 방향은 각 지역 분과별 정책 의제 발굴 중심을 활동으로 분야별 포럼 또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고 그 방향을 잡아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조직 구성을 했던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 확대를 이후로도 조직이 지금 안 짜져 있는 자문위원회, 지역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출범식 이후에 2월 20일까지 희망행동 조직 구성 위원회별, 지역위원회 구성, 분과위원회 구성, 희망행동을 알릴 수 있고 정책적 대안들을 알릴 수 있는 SNS 참여단 구성 등으로 조직 구성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활동 조직 행동으로는 부분별, 지역별, 분과위원회별 활동을 할 것이고, 희망행동 SNS 참여단을 해서 활동을 하고, 희망행동 문선대 전국토회를 참여할 것입니다. 문선대는 저희가 역량이 아직은 좀 부족해서 전국 단위에서 아마 만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희망 만들기 선전전을 하기 위해서
전국 동시 피켓팅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희망 만들기 전국 동시다발 행동으로 1, 2차 국민행동, 2차 국민행동 대한민국 앞으로 국민 앞으로 해서 참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지속적으로 해서 3월 9일 국민의 승리인 날로 활동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촛불 정권을 만든 이후에도 저희들이 모든 것은 대의정치에 의해서 유임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믿고 있었는데, 그동안 실제적 역할들은 많이 했습니다만은 계획적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미진했던 부분들을 감안하여 아마 국민행동 22가 이후에도 그런 대안과 감시와 이런 기능들을 하자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제한자는 아마 계속해서 아마 받을 예정이고, 이제 저희 광주 전남은 이제 몇 분까지 받을지는 아직 자세히 모르겠는데, 뭐 저희들이 역량이 되고 크다 하면 2022명까지 모으면 아주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순서로 출범 선언문 낭독을 세 분이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만식 전 광주 민족미술총단합회 회장님, 윤청자 5월 민주여성회 회장님, 청년 대표로 염철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근 활동가, 세 분이서 올라오셔가지고 출범 선언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희망행동 22 출범 선언문. 기후위기 극복과 민주 평화 민생을 위한 광주 전남 희망행동 22를 출범하며 누구나 희망을 갖는 새해가 밝았다. 무엇보다도 지긋지긋한 코로나 대유행이 끝나 활기찬 일상이 돌아오기를, 미증류 재난을 겪으며 엄청나게 벌어진 사회 경제적 격차가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국민 모두가 한결같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소망과 기대가 분출하고 수렴하는 지점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두말 할 나이가 없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5년 임기의 새 지도자를 뽑는 행사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에 관한 국민의 의사를 집약하여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중대한 계기이다.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선진국 문턱에 달았지만 안팎의 사정은 결코 넉넉지 않다. 밖으로는 미중 대결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가 여전히 위협받고 있고, 안으로는 극심한 양극화 속에 민생 전반이 고통받고 젊은 세대들의 절망이 확산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기후위기와 함께 산업과 성장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극심한 출생률 저하와 함께 지역 간 불균형,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제20대 대선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전환과 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정치, 경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투표일이 2달도 남지 않는 작금의 선거판을
보라. 나라의 갈 길과 국민의 생활 향상에 대한 비전과 정책은 고사하고 네거티브와 마타도가 난무하는 저열하고 혼탁한 정치 공방이 판치고 있지 않은가. 정권 심판이니 재창출이니 하는 목적만 드높이며 국민들을 갈라쳐 동아리는 구태가 다속되고 있다. 부동산 문제를 비롯한 현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며 정권을 교체하기만 하면 거꾸로 가도 괜찮은가. 개혁 실패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대책 없이 집권 연장을 호소할 수 있는가. 아니다. 결코 아니다. 여야를 넘어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모두 국민이 잘 살고 나라가 잘 되기 위한 정책과 방법을 놓고 경쟁하여야 한다. 우선은 우리 모두의 생존과 번영의 기반이 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완성되어야 한다. 이념에 사로잡히거나 일부의 정서를 핑계로 일촉즉발의 남북 대결을 조장하거나 외교적 편향을 내비쳐서는 안 된다. 미중 진영 대결 속에 자주적이고 실용적인 외교를 견지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을 포함해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을 위한 중단 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남북 간 교류 협력의 회복을 통한 경제적 기회의 모색을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 망국적인 양극화를 해소하고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민생개혁이 강구되어야 한다. 서민과 젊은이들을 한숨을 짓게 한 주택은 물론이고 일자리와 소득에 대한 기본적 보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인구 저변 사태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해 돌봄 시스템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놓여야 한다. 아울러 소멸하고 있는 농촌과 지방을 살리는 획기적인 지역 균형 발전 정책도 시급한 과제다. 셋째, 실질적 공정을 향한 민주주의의 심화가 필요하다. 노동은 존중되어야 하며 일에서 버는 소득이 재분배를 통해서라도 불로소득을 압도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후퇴할 수 없으며 노동시장 내의 차별을 없애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실현되어야 한다. 정치 사회적으로는 선출되지 않는 관료 등의 권력이 군림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더 이상 특권과 관직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와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 넷째, 전 세계적인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더 이상 전통적 성장 방식을 밀어붙일 수 없게 되었다. 먼 나라 일로 알았던 기후위기가 눈앞으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 협약을 준수하고 탄소 중립을 서둘러 실현해야 하며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 및 산업의 전환을 가속해야 한다. 그리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진정한 대응책 논의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여러 국가적 과제들이 이번 대선을 통해 국민적 합의와 선택을 거쳐 해결의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당 간의 정책 대결, 후보 간의 토론은 깊이 있게 자주 벌어져야 한다. 비전과 정책을 무시하고 진영 논리와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선거 전에 임하는 정치 세력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경마식 보도와 검증 없는 가짜뉴스, 그리고 편파적 언설로 선거판을 흐리게 하는 일부 언론도 마찬가지다. 돌이켜보면 과거 국정농단을 일삼다 범국민적 촛불행동으로 축출된 정치 집단이 선출되지 않은 반개혁적 검찰과 한몸이 되어 다시 집권을 획책한다는 것부터가 코미디 같은 현실로서 현 정권의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는 셈이다. 지난 7, 80년대 민주화운동 등 사회운동에 청춘을 바쳤던 우리로서는 스스로 개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젊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이른바 운동권 꼰대로 늙어갈 수는 없다. 모든 세대가 합의한 민주, 평등, 정의의 가치에 기초하여 실패가 있었다면 딛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감히 제안한다. 앞으로 대선 투표일까지 우리는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정책 활동을 포함해 다양한 캠페인을
펼칠 것임을 선언한다. 어떤 정당과 후보가 국민을 오도하는지 나라를 퇴행시키려 하는지 똑똑히 감시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낙선운동까지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 오늘부터 3월 9일까지의 2달이 우리나라의 가까운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는 모든 이웃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 2022년 1월 12일 강전남 희망연대 22 참여자 일동. 어둠을
이러고 시작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2022년 희망 만들기